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편 및 금융상식 수업을 같이 하게 될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요. 자,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계리직 시험 잘 선택하셨고요. 아무래도 다른 공무원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한국사하고 컴퓨터 일반하고 우편 및 금융상식 요 세 과목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영어 조금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자,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공무원들보다 좀 접근하기 쉬운 면도 있고 또 좀 가서 되셨을 때 일을 하시는 것도 좀 더 안정되게 일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좀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올해 우편 및 금융상식 이 자료가 우편 그 사업본부에서 나오는 게 그 좀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오는 이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올해 좀 새롭게 좀 출간이 됐는데 여러분 반드시 새 책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것들이 저희 과목과 특성상 주로 여기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새로운 자료로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교재에 충실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어떤 방법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별성은 자, 우리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낼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밑줄 거라 어디에 어떤 필기를 해놓자라는 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물론 수업은 이제 PPT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PPT의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서의 형식으로 좀 더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내용 없이 있을 거고 빠지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책으로 어디 빠졌고 이런 건 추가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정리는 어디다 하셔야 된다? 책에다 하셔야 됩니다. 책. 예. 이 PPT 내용을 다시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책에다가 이 내용 제가 칠판에 판서하고 PPT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책으로 읽으시면서 복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자, 6페이지 피십시오, 여러분. 6페이지 총론, 제1장 총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의 1절이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과목, 모든 학문이 다 첫 장에는, 처음에는 뭐 정치학이다.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경제학이다. 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편 및 금융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일단 우편이에요. 우편. 우편과 금융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우편과 금융이 섞여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편하고 금융하고 큰 파트가 있고 우편은 국내 우편과 국외 우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주로 예금 상품과 보험 상품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도 매년 다르긴 하지만 5문제씩 정도 5문제, 4문제 예. 자, 이렇게 총 18문제니까요. 이렇게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의 안배를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편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 정리를 할 때 사회과학에서
개념 정리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전반적으로 넓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편의 의, 좁은 의미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와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한다. 여기서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좁은 의미로 나왔을 때와 넓은 의미로 나왔을 때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좁은 의미로 나왔을 때는 이 우정사업본부와 문서와 통화 이런 거에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밑줄 긋습니다. 6페이지 좁은 의미에서 우정사업본부 문서와 통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 PPT에 정리된 내용들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줄 그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또 PPT에 대한 있는 내용들은 밑줄 그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넓게 보면 이 우편의 의미를 조금만 넓게 보면 우편 관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정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우편 관서라고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소포가 있기 때문에 물품이라고도 넓게 좀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하면 같이 읽어보면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우편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나번.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제공한다거나 뭐 어쨌든 필요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란 말은 그러니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편적이란 말은 누구나 쉽게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은 볼게요.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추신경 이런 거 표현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 중 우편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을 선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보겠습니다.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그렇죠. 전기통신은 우편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편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럼 전기통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우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우편은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메일 주고받는 거는 우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업체지만 카톡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편이라고 보지 않는다. 전기통신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우편 사업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중요한 거고 대부분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이전에 출제됐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편 사업의 특성 첫 번째 중요하죠. 정부 기업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기업이라는 거. 자, 정부 기업이라는 게 중요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국가 경영 국가가 경영한다라는 뜻이죠. 정부 기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직접 경영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부 직영이다라는 표현도 쓰니까 이건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그 정부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저게 좀
그 말은 짧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위해서 있는 거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있다. 이거 좀 특이한 개념이네 라고 잡아주시고 가는 겁니다.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이다. 국가에서 경영하고 정부가 직영하는 정부 기업이다. 그러면 왜 우편 사업을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구성원이 우편 사업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이다. 국가 공무원이다. 첫 번째 이유예요. 정부 기업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령에 의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우편 사업을 정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기업이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세 번째,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A라는 사적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손실을 본다거나 적자를 보게 되면 뭐 다른 옆집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거서 갖고 올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럴 수 없는 건데 정부 기업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국가 공무원이 그 구성원이 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점. 세 번째,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국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우편 사업이 정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번 볼게요. 나번. 자,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택하고 있다. 자, 여러분, 특별회계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일까요? 그렇죠. 일반 회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우편 사업에 쓰이는 예산에 대한 주머니를 따로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다시 우편 사업은 주머니를 따로 갖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막 섞이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 그 주머니에서 손해가 나면 다른 주머니에 있는 걸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갖고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어떤 회계로 한다? 특별회계로 한다. 다른 주머니를 이용한다. 이렇게 따로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죠. 독립채산제. 독립해서 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채산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즉 정부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편 사업을 우리가 아무리 보편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성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화를 시켜내는 게 중요하다. 자,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답번 볼게요. 답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우편 사업은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한두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콜린 클라크는 못 들어봤겠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을 이제 직접적인 농업이라든가 자연에서 직접적인 에너지를 그 자원을 획득하는 거를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하고 한 번 가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2차 산업,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주로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3차 산업. 근데 이런 분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류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콜린 클라크의 분류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편 사업은 몇 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3차 산업. 그런데 우리가 각 산업별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있고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노동력보다는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IT 산업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본 집약적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할 겁니다. 그렇죠? 자본 집약적 성향이 좀 강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 집약적 성향이 되게 강할 텐데 우편 사업 역시 3차 산업이긴 하지만 3차 산업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서비스업이라는 뜻이에요. 서비스업.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그 특성상 그리고 우리가 우체국 가면 많은 공무원들이 계셔야 되고 또 집으로 우편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필요하다. 자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속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지. 이거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원에서는 콜린 클라크 정도의 밑줄,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이 정도에만 여러분이 밑줄 그어주시고 당연히 노동집약적 성향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건 뭘까요? 그렇죠.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편 사업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우편 사업의 특성에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정부 기업이라는 표현과 특별회계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집약적 3차 산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의 이용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의 이용관계. 자, 우편의 이용관계. 자, 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책의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의 이용관계. 자, 1번 우편의 개념부터 볼게요. 우편의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2번 밑줄 긋습니다.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뭐예요?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이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법이라든가 별정우체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또 공부해야 되고 규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관계, 공법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법을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이야기하면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자, 그러면 당연히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수직적일까요? 수평적일까요? 그렇죠. 수직적 관계죠.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 하지만 사법관계는 우리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사법관계가 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당연히 개인과 개인이니까 수평적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약간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법, 헌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법인데요. 형법 이런 거, 형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법이 되는 거고요. 사법은 민법, 상법 이런 게 대표적인 사법이 되는 겁니다. 민법. 자, 그러니까 지금 특이하죠. 우편은 정부가 하는 거긴 하지만 기업적인 요소가 좀 강하고 또 계약이란 걸 맺을 때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그런데 여기서
다소 권위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세 번째 줄, 2번의 세 번째 줄을 보면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밑줄 긋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공법적 성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수평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약간은 공법적인, 수직적인 느낌도 살아있다. 왜? 정부니까 정부.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정부기업이라는 단어에서 풀어야 돼요. 자, 기본적인 관계는 우편의 기본적인 관계는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과 개인의 그런 사법상의 관계를 보는데 자, 근데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권위성, 공익성도 갖는다. 권위적이다. 공익성을 위해서 권위성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 이용자 관계 보겠습니다. 우편 이용자 관계. 우편의 이용자 관계는 셋이에요. 일단 우편 관서와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자 관계라고 합니다. 이용 관계.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아셔야 되는 거 제가 미리 뒤에 나오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계라는 게 있어요. 계약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 관계를 하면 자, 이용 관계라고 하면 여기 셋 우편 관서 수취 일단 발송인부터 쓸게요. 발송인 수취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자, 여기 있어서 제가 앞글자만 딱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계약 관계는요. 이 중에서 우편 관서와 발송인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이용 관계자 혹은 우리가 이용 관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약 당사자라고 표현했을 때 계약 당사자, 이용 관계자. 자, 이용 관계자라고 했을 때는 요 셋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라고 했을 때는 우편 관서와 발송인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가 갖고 있는 거죠. 계약 당사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되는 겁니다. 발송인이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번 읽어볼게요. 답번.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요권 징수, 수수료 징수권 등을 갖게 되고 그런 의무나 권리를 갖게 되고 발송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요금 납부의 의무 없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요금 납부의 의무. 자, 요금을 좀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금을 줘야겠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요금 납부 의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송달 요구권도 있을 거고 우편물 반환 청구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등의 권리를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요거 하고요. 여기에 별표 쳐주시고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점 요거 뭘로 풀어야 된다? 요 정부기업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 시기. 계약 성립 시기는 우리가 자 우편의 이용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 관계인데요. 언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첫 번째 자 창구를 이용할 때는요.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 해당하는 우편물을 접수했을 때 우리가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체통을 이용할 때는요. 우체통을 이용할 때는 우체통에 넣은 때입니다. 우체통에 넣은 때. 이 넣은 때라는 거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넣은 때.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넣은 때라고 하는 것은 투입시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투입시. 요즘 이제 우체통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우체통에 우편을 넣어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자 우체통에 넣을 때 투입시.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담당 공무원인 담당 집배원이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거해 갔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해서 우체국에 도착해서 접수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체국 도착 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우체통에 넣는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겁니다. 넣는 그 순간, 투입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할 때는 주로 방문 접수를 할 때, 자 보겠습니다. 2번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때, 우리가 영수증을 교부했다는 것을 그러면 발송인이 이제 돈을 내는 거겠죠. 그럼 발송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수증 교부 시. 이거는 이제 우체국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발송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영수증 수령 시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편의 이용 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인데, 자, 사법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기본적이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직적인 요소, 즉 권위적인 요소가 있다. 왜? 그 우편이 갖는 공익성 자체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 그 다음 우편의 이용 관계자는 그쵸? 우편관서나 발송인이나 수취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계약 당사자는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계약에 성립하는 시기는 창구에 있을 때는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그 순간, 우체통을 이용할 때는 우편물이 우체통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고 넣은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문 접수나 이런 집배원이 접수할 때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자, 영수증이 교부된 때를 우리가 계약이 성립한 시기라고 본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건 여러분이 해당하는 책의 그 옆에다가 계속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풍부해져야지 여러분이 책을 읽기 쉽습니다. 책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양이 적기 때문에 책을 읽기 쉽겠죠? 안 그렇습니다. 책에 필기가 많이 돼 있는 책이 읽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이 필기를 왜 했을까? 뭐에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총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경영 주체에서는 일단 국가가 경영한다, 정부가 경영한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었고, 자, 요거 정도 챙겨주셔야 되죠. 누가 관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거는 이제 그 해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로 이제 그 중앙부처의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에는 이름이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편의 사업을 관장한다. 즉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은 이 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법률이 좀 중요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7페이지에 그 경영주체 2번에도 좀 밑줄을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 밑줄. 자, 그러면 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느냐. 자, 뭐가 필요해서? 우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조직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또 나와 있는 게 적정한 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 자, 요 두 가지 때문에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